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유네스코 여유 강좌 평화란 무엇인가 라는 강의를 맡은 박명규 교수입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면서 광주과학기술원 초빙석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총 4회의 이 강좌로 구성되는 시리즈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그 4회의 첫 강의로서 평화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네덜란드 헤이그를 가보신 적이 있나요? 어쩌면 앞으로도 여러분 가보실 기회가 있을 텐데 고종 황제의 밀명을 받고 만국평화회의에 참여했던 이준 열사가 갔던 곳이죠. 가면 여러분들 그 아마 유적과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헤이그에는 평화궁전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궁전이 있습니다. 그 궁전 앞에 서서 보면 평화라고 하는 것을 왜 많은 사람들이 기리고 흠모했고 또 지금도 이 궁전의 이름을 평화궁전이라고 붙였을까 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평화궁전 앞에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가져온 돌들로 170여 개 돌들로 조그만한 평화공원이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는 각 나라의 언어로 평화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우리 한글로 평화도 쓰여져 있고 한자로 평화도 있고 중동 지방에서 쓰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 또 영어의 피스 모든 그 평화의 낱말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근대를 연 계몽주의 사상가로 많이 알고 있는 홉스, 밀, 칸트, 그로티우스 이런 사람들이 다 평화를 자신들의 논의의 중요한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도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유엔이 평화를 얘기하고 유네스코는 평화를 위한 기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바티칸은 늘 평화를 세계 평화를 말하고 베를린도 워싱턴도 테헤란도 평화를 말합니다. 전 세계가 같이 관심을 갖고 오래된 단어이기도 하면서도 평화라는 말은 대단히 문제적인 개념입니다. 문제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마다 평화라는 말을 쓰는 컨텍스트가 달라서 내용이 같질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상징적인 경우만 좀 얘기를 들어도 조선을 병합했던 강제로 병탄했던 일본의 정치가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을 보호국화하면서 내걸었던 명분이 동양평화였습니다. 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서 죽인 안중근 의사가 내가 왜 이토를 죽였나라고 할 때 쓴 단어도 동양평화입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말은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에게 평화는 힘으로 지켜지는 평화입니다. 무력이 있어야 유지되는 평화죠. 그런가 하면 팍스 크리스티라고 할 때 사용되는 평화는 사랑과 용서로 가능해지는 평화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쓰는 평화와 우리가 DMZ에서 사용하는 평화의 말이 다른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만 봐도 평화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면서도 또 오래된 말이면서도 서로 사용되는 컨텍스트가 다르고 그 평화에 담긴 내용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의 제목이 평화란 무엇인가인데 사실 평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는 많은 사람들 모든 국가가 바람직하게 여깁니다. 그 이유는 평화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도
무엇이 평화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강의에서 무엇이 평화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이 평화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 그림에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평화는 최소한 4개가 아닙니다. 평화가 무엇이다 라는 말은 한마디로 하기 어렵지만 평화는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도 아니고 D도 아닌 무엇이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A, B, C, D가 무엇인가? 이것을 좀 설명하는 것으로 오늘 내용을 채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 A, 뭘까요? 전쟁입니다. 평화는 전쟁이 아닙니다.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 전쟁을 막는 일, 이게 평화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이거는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세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만큼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를 대상으로 평화를 얘기하는 목소리는 이 세계가 전쟁 없는 세계, 전쟁 없는 역사가 되기를 바라는 꿈이 담겨 있는 것이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중세의 단테, 루소, 칸트, 그로티우스 이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얘기했던 그 평화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전쟁을 막을 수 있을까 하는 데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단테는 모든 나라가 현명한 황제 한 명 앞에 다 복속하면 전쟁하지 않을 것 같다. 루소는 국가들이 서로 연합하면 전쟁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칸트는 모든 나라가 공화국이 되면 전쟁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로티우스는 국제법을 통해서 전쟁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겁니다. 모두가 평화는 전쟁을 억제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가장 전쟁이 많았던 시기에 가장 평화가 강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을 들 수 있어요. 19세기 후반, 전 세계 유럽으로부터 아프리카, 아시아 할 것 없이 전쟁을 이름을 꼽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크림전쟁, 아편전쟁, 독불전쟁, 보어전쟁, 청일전쟁, 러일전쟁 계속되는 전쟁이었는데요. 이 시기에 우리가 오늘날 아는 매우 중요한 세계 평화의 움직임들도 고스란히 그 시기에 일어납니다. 국제적십자사가 1863년에 생겼고 제네바 협약이 그 다음에 생겼고 국제평화국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기구도 1891년에 생겼고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준 열사가 갔던 그 헤이그의 만국평화회의도 이때 개최됩니다. 톨스토이가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책을 썼고 주트너가 무기를 내려놓아라 라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도 이 시기입니다. 우리가 매년 관심 있게 기대하는 노벨 평화상이 제정된 것도 1901년 이 시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20세기 전반기 세계가 2번의 거대한 세계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국제평화를 위한 최초의 국제기구가 만들어졌었고 그것이 실패하고 다시 2차 대전을 겪은 이후에 오늘날 우리가 유엔이라고 부르는 국제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국제연합은 제1의 목적이 여러분 평화입니다.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을 방지하는 것, 이게 국제연합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은 평화가 곧 전쟁 방지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실증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좀 너무 전문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평화학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 것도 이 시기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국제관계라고 말하는 IR이라고 부르는 그 학문이 사실은 평화의 학문이면서 전쟁의 학문이고 어떻게 하면 전쟁 없는 국가,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세계를 창출할까? 이것이 평화학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만 평화의 본질, 평화를 지키려고 하면 뭘 가져야 하나? 자유력이 있어야 하고 안보를 지켜야 한다. 내가 전쟁하지 않을 것도 중요하지만 남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킬 힘을 키우는 것도 전쟁을 방지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슬로건을 늘 얘기합니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해라. 전쟁할 각오로 힘을 키워야 평화가 유지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이게 다 평화가 전쟁을 방지하려고 하는 노력이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여러 형태를 보는 것이죠. 자기 국방력을 키울 수도 있고요. 내가 좀 약하면 힘센 국가하고 동맹을 맺어서 그 동맹을 통해서 전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수도 있고, 여러 나라들이 다자안보 체제를 구축해서 평화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평화의 첫 측면이죠. 그런데 전쟁만 없으면 평화로운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점점 확인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가 폭력입니다. 전쟁은 없는데 집단 간에, 종족 간에, 또 특정한 지역 간에 아주 오랜 불신과 증오와 폭력이 반복되면 전쟁 이상으로 참혹한 결과를 빚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참 많은 곳에서 보지 않습니까? 종족 간에, 종교 간에 오히려 일반 전쟁보다도 훨씬 많은 인명 피해를 산출하는 곳은 이런 폭력입니다. 르완다 내전, 유고 내전,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된 그 참혹한 참상은 전쟁보다도 훨씬 큽니다. 그래서 평화의 두 번째의 이 속성은 폭력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또는 위키피디아를 보면은 지금도 종족 간에, 종교 간에 전 세계 곳곳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나고 어떤 폭력이 내재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폭력은 그런 종족과 종족 간에, 또 집단과 집단 간에, 종교와 종교 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공권력과 법과 군사력으로 개인과 집단에게 가하는 폭력도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국가폭력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공권력에 입각하고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훨씬 심각하고 다량의 인명피해를 내는 것이 국가폭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폭력은 보통 제노사이드라고 부르는 대량 학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나치가 범했던 그 유태인 대량 학살, 홀로코스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캄보디아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아주 처참한 인명살상, 킬링필드라고도 하죠. 유고내전에서는 인종청소라고까지 부릅니다. 수십만, 수백만의 인명살상을 일으키는 것, 이것 역시 폭력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우리가 전쟁을 방지하는 것, 그게 안보의 본질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첫 번째 평화학의 내용이었다면, 이제 이 폭력을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는 평화학의 두 번째 흐름은, 이 안보가 더 이상 국가 안보만으로는 부족하다. 사람이 안보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인간 안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제 내셔널 시큐리티만이 아니고 휴먼 시큐리티가 보장이 되는 것, 이게 평화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없더라도
개인과 집단이 안전하지 못하고 폭력 앞에 노출된다면 그건 평화가 깨지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이제 이런 관점에서 강조하는 평화를 흔히 적극적 평화라고 합니다. 전쟁을 방지하는 것, 이걸 우리가 소극적 평화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 곳곳에 작용할 수 있는 폭력을 방지하는 것, 이걸 적극적 평화라고 하고, 이 적극적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가 오늘날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라고 부르는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그 작은 나라들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노벨 평화상은 그곳에서 제정되고 심사되고 또 시상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입장에서는 평화를 이제 전쟁 방지만이 아니고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평화를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평화는 전쟁을 중단하는 것, 이건 피스키핑이다. 평화를 지킨다라는 의미에서 키핑이고 그게 첫 단계인데, 이걸 넘어서기 위해서는 사람들 사이의 잠재적인 폭력을 해소시키는 두 번째, 세 번째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이거를 피스 메이킹, 피스 빌딩이라고 불러서 평화는 피스 키핑으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피스 메이킹, 피스 빌딩으로 가야 비로소 평화가 완결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평화의 두 번째 얘기이고, 이 피스메이킹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집단 간의 오랜 반목과 이 불화와 어떤 이 원한이 쌓여 있는 곳에는 이 피스메이킹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쟁만 막아가지고는 언제 다시 그 증오가 분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새로운 어떤 작업이 필요하다. 그것을 피스메이킹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가 일단 진실을 규명한다. 누가 잘못했고 누가 피해를 봤으며 어느 만큼의 고통을 경험했는가를 아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밝히는 것. 이거 국가가 하고, 그 다음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국가가 보상해주고 하는 것. 이런 걸 통해서 피스 메이킹을 하고, 최종적으로 양자 사이에 안갚음을 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국가가 그 과정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 보통 이걸 이행기정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법을 고지곧대로 적용하면 또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이건 잘못되었고 이런 피해를 입었고 당신이 가해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되 용서하는 어떤 절차,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마련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이행기정의라고 하고, 이런 이행기정의가 이 폭력의 악순환으로부터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이룹니다. 이게 이제 평화의 두 번째 내용이 되는 것이죠. 전쟁도 없고 폭력도 없으면 그러면 평화가 완결되는가? 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세 번째 평화의 내용이 중시되는데, 이게 차별입니다. 차별은 일상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미시적인 폭력입니다. 밖에 잘 보이지 않지만 한 개인에게 또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따돌림과 어떤 그 차별이 가해지는 것, 이건 평화와는 거리가 먼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문화적 폭력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주먹의 폭력도 아니고 총칼로 하는 폭력은 아닌데 문화적으로 가해지는 차별, 이걸 문화적 폭력이라고 해요. 특히 인종 간에, 젠더 간에, 계층 간에, 세대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아주 은밀한 폭력, 은밀한 차별, 이것을 극복하는 것,
방지하는 것. 이게 평화의 또 한 축인데 여러분 이 문화적 폭력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종종 문화다, 간섭이다, 전통이다 하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기 때문에 좀처럼 잘 극복되질 않습니다. 우리의 몸속에 내장되어 있을 경우가 많아요. 흑인에 대한 멸시, 여성에 대한 차별, 어린이에 대한 또는 장애자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 이게 다 문화적 폭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차별 문화죠 사실은.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 발견하기가 어렵지 않고 우리에게도 그것이 있습니다. 인종적으로 성과 관련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이주자, 이민자에 대해서 성소수자에 대해서 우리 사회 곳곳에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요즘 많이 강조되는 소위 문화 다양성, 다문화주의, 차이를 인정하자, 서로 다른 것을 존중해 줘라 하는 얘기는 모두 이런 차별을 넘어서서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중요한 노력입니다. 당연히 이런 노력은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인권을 얘기하는 얘기 또 민주주의를 얘기해서 모든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자라고 하는 것과 직결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우리가 일상의 평화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일상이 평화로워야 하는 것. 이게 그래서 중요하고 유네스코는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해서 평화 문화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유네스코가 평화 문화라고 얘기할 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져요. 모든 교육, 어떤 교육에서든 평화를 가르치고 훈련하자. 어떤 갈등이 있어도 민주적으로 해결하도록 가르쳐라.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자. 차이를 존중하는 것을 어릴 적부터 교육해라. 그래서 문화 간의 이해를 증진시켜라. 이게 유네스코가 말하는 평화 문화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차이를 또는 차별을 넘어서게 만드는 평화의 중요한 축인 것이죠. 이제 마지막 한 축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평화가 전쟁도 방지하고 폭력도 방지하고 차별도 방지하면 평화로울 것 같았는데 오늘날 전 인류는 전혀 예기치 않았던 또 하나의 복병을 만났습니다. 이게 전 인류를 공멸시킬 수 있는 지구적 위험입니다. 핵무기, 원전사고,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거대한 기후위기 이런 것은 어느 나라, 어느 개인, 어느 집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인류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조건을 하루아침에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위험이라고 부르죠. 오늘날 첨단 과학기술 또는 인공지능도 어쩌면 이런 위험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리백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학자는 이 21세기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모두 위험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위험은 우리의 평화를 언제 앗아갈지 모릅니다. 근데 이 위험에 정말 위험한 것은 이 위험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가 보이지 않죠? 핵의 위험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후변화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위험은 보이지가 않아서 더 위험합니다. 엄청난 파괴력, 전 인류를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인데도 무감각하기 때문에 무책임해집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인류는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예기치 않은 파국을 맞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과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으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죠.
저 두 책에서 유발 하라리가 하는 말이 뭐냐? 호모사피엔스가 지난 몇천 년 동안 극복하려고 했던 전쟁, 기아, 폭력은 이제 꽤 해결됐다. 그러나 새로운 엄청난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이 위험이라고 말하는 것. 핵, 기후, 인공지능이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 인류를 어떤 상황으로 몰고 갈지 알 수 없는 이런 심각한 도전이 오고 있다. 이게 리스크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평화는 이 리스크를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또 초점이 맞추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반핵이 평화의 핵심 내용이 되어서 반핵 평화라는 말이 사용됐고요. 환경오염과 기후위기가 급격히 커지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지속 가능성을 평화의 핵심적인 가치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팬데믹 평화라는 말이 생겨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필립 샤베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New Name for Peace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평화의 새로운 이름이라는 제목인데 저 평화의 새로운 이름이 뭐냐? 결국 environmentalism, 환경주의다. 이 환경을 어떻게 새롭게 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가 이제 평화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종종 들어보았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환경운동 단체가 그린피스입니다. 그린피스를 글자 그대로 읽으면 녹색 평화입니다. 반핵 평화고 생태 평화고 자원을 보호하는 것이 곧 평화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활동이고 최근에는 그린피스가 피스 이콜로지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평화 생태라는 거죠. 우리 주변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 생태를 평화롭게 하는 것. 이게 결국 평화의 본질이다. 유엔이 평화를 위한 의제를 얘기하고 지금 2021세기에 들어와서는 소위 SDGs라고 하는 이 지속 가능한 목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5개의 영역을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 이 5개 영역 속에 이 여러 목표들을 세부 목표들을 배치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 SDGs를 한번 하나하나 읽어보면 아 이게 사실은 전부 평화로구나. 이게 전부 오늘날 이 평화가 이 지향해야 될 가치들을 담고 있는 이 총체적인 이 그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평화는 그래서 4개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는 전쟁 없음. 이거는 국가가 주로 수행해야 되는 차원이죠.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자위력을 키우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안보를 키우는 것. 이건 국가가 해야 될 평화의 몫입니다. 폭력을 방지하는 것. 이건 여러분 집단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어느 민족, 어떤 종교, 어떤 지역, 어느 세대 모두가 갈등을 관리하고 서로 간의 증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이 폭력의 방지가 평화의 2번째 모습이고 3번째 평화는 우리의 미시적인 일상 속에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차별과 혐오와 배제가 없고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권이 인정되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 이게 평화의 3번째 모습이라면 전 지구적으로 환경이 다시 되살아나고 인간과 환경 사이의 관계가 지속 가능한 그런 안정적인 생태 체계를 구축하게 되는 것. 이게 평화의 4번째 모습이다. 이 4개의 모습이 갖추어지는 것. 그것이 평화다.
오늘 저의 강의의 내용은 그렇게 요약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평화를 이해하시면 어느 정도 평화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런 평화의 어떤 그 확대를 위해서 모두가 애써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